군법을 지키고 원한을 산 이주국. 이주국은 영조 정조 때 사람이에요. 영조 16년 1740년에 과거에 합격한 뒤 20년 동안 총융청 대장을 7번이나 지냈지요. 나중에는 병조판서 자리에까지 올랐어요. 이주국이 총융청 대장으로 있던 때였어요. 어느 날 이주국이 한강 백사장에서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당시 군법에는 꼴찌를 하는 병사에게는 곤장을 치는 벌을 내리도록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날 꼴찌를 한 병사는 몸이 약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봐줄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곤장을 몇 대 맞은 그 병사는 어이없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주국은 병사의 집에 사람을 보내 소식을 알린 후 훈련을 계속했어요.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훈련을 끝낸 이주국은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젊은 여인과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시체를 안고 슬피 울고 있었어요. 이주국은 불쌍한 생각이 들어 위로를 했지요. 너희들을 어찌 위로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군법을 따르다가 그리 된 것이니 나를 너무 원망하지 마라. 가여운 넋을 위로하는 뜻에서 장사라도 후히 지내도록 하라. 이주국은 장례를 쓰고 남을 만큼 넉넉한 돈을 주었어요. 병사의 아내는 머리를 숙이며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병사의 아들은 조그만 주먹을 불끈 쥐고 이주국을 노려보았어요. 그 소녀를 바라보고 있자니 이주국의 마음이 몹시 언짢았어요. 저 어린 것의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려면 내가 은혜를 베푸는 길밖에 없겠구나. 이주국은 발길을 멈추고 말했어요. 내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다만 남편이 이렇게 된 마당에 혼자 힘으로 자식에게 공부를 시킬 수 있겠느냐.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글 공부를 시켜줄 테니 아들을 내게 맡기겠느냐. 병사의 아내는 이주국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대장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기꺼이 아이를 맡기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소녀는 이주국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이주국은 소년을 친아들과 다름없이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어요. 소년이 늠름한 청년이 되자 이주국은 적당한 색시를 골라 장가를 보낼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소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괴로워하는 표정이 뚜렷해졌어요. 공부를 하다가도 부모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책을 덮고 나가서 실컷 울다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가 하면 원수를 갚는 이야기를 대할 때면 며칠씩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청년은 유난히 괴로워하며 잠을 못 이루었어요. 이주국은 잠든 채 하고 있었지요. 잠시 후 청년은 일어나 소리 없이 허덕이더니 슬며시 밖으로 나갔어요. 사실 이주국은 며칠 동안 청년의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은 시간만 나며 몰래 칼을 갈아 뒷뜰에 있는 집단 속에 숨겨놓곤 하는 거였어요. 이주국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 속에 베개를 파묻어서 사람이 자는 듯 꾸며놓고는 한쪽 구석에 몸을 숨겼지요. 칼을 들고 들어온 청년이 이주국의 자리를 내리찍었어요. 비록 나리의 은혜를 입었으나 어찌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않겠습니까? 나리께서는 소인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는 통곡하며 이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때 이주국이 뛰어나와 그의 허리를 끌어안았지요. 어찌 나를 죽여야만 원수를 갚겠다 하겠느냐. 내가 마음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겼으니 원수를 갚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주국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청년은 그 자리에 꿇어앉아 이주국에게 절을 올리고 말했어요. 나리께서 용서하신다 해도 소인이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 한 짓이지만 나리의 하늘 같은 은혜를 배반했으니 소인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진실로 소인을 용서하신다면 가는 길을 막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주국은 고개를 저었지요. 나는 오늘 밤 너의 행동을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을 것이다.
지난 일은 다 잊고 전처럼 내 아들이 되어 잘 지내자. 이주국이 애원해도 소용없었어요. 정년은 소매를 붙잡는 이주국의 손길을 뿌리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주국은 청년이 살던 집에도 가보고 사람을 놓아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끝내 그 청년을 찾을 수 없었지요. 옛 친구를 법대로 처벌한 황인검. 영조 때의 문신 황인검은 성품이 강직하고 청렴했어요. 황인검은 모든 관리의 임명권을 쥐고 있는 이조 판서가 되었어도 뇌물을 받고 부탁을 들어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또 늘 가난한 선비처럼 음용옷을 입고 지냈지요.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자 황인검은 신하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건을 미리 막지 못한 것을 평생의 수치로 여겼어요. 그만큼 성격이 곧았지요. 황인검은 어린 시절 산속에 있는 어느 절에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절의 한 젊은 스님을 사귀었지요. 젊은 스님은 황인검을 몹시 아껴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돌보아 주었어요. 절에 식량이 떨어져 스님들이 끼니를 그를 때도 황인검의 밥상만은 정성껏 차려줄 정도였어요. 어찌 나 혼자 이 밥상을 받을 수 있겠나. 괜찮습니다. 밥을 굶는 것도 수행의 하나이니까요. 젊은 스님은 이 같은 말로 황인검의 마음을 가볍게 해 주었어요. 비록 한 사람은 양반댁의 도령, 다른 한 사람은 속세를 벌인 스님의 신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우정이 싹텄지요. 그 후 절에서 나온 황인검은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무렵 스님과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벼슬이 높아질수록 황인검은 오래전에 따뜻한 우정을 나누었던 그 스님이 보고 싶었지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수소문해 보았지만 행방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대체 그 사람이 어디 있기에 소식을 알 수 없는 건가? 황인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스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요. 다시 또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경상도 관찰사인 황인검이 여러 고을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황인검은 문득 어떤 사람을 발견하고는 가마를 멈추게 했어요. 길 옆으로 물러나 고개를 숙이고 있는 스님의 모습이 너무나 눈에 익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틀림없군, 틀림없어. 황인검은 반가운 마음에 가마에서 내려 스님에게로 가서 손을 잡았어요. 스님도 뒤늦게 황인검을 알아보고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날 황인검은 스님을 데리고 가명으로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옛 이야기를 나누며 며칠 동안 마치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한 상에서 밥을 먹고 한 방에서 잠을 자면서 말이에요. 어느 날 황인검이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절에 있을 때 자네는 나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는데 자네가 스님의 신분이고 보니 나는 자네에게 해줄 일이 하나도 없군. 어떤가 속세로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내가 자네의 앞길을 열어주겠네. 글공부를 하여 벼슬에 나갈 수 있도록 뒤를 봐줄 수도 있네. 그런데 그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어요. 왜 싫다는 건가? 절에서 지내는 생활이 그렇게도 마음에 드나? 황인검이 안타까워하자 스님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저는 큰 죄를 진 몸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부귀영화를 누리며 한평생 사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이 뭔지 말해보게. 그러자 스님은 뜻밖의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제가 젊었을 때 어떤 여인을 죽이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황인검은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행히 본 사람은 없었지만 너무나 괴로워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평생 그 여인이 좋은 곳에 가기를 빌며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진 몸으로 어찌 속세에 나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부디 지금이라도 저를 벌하여 죄를 씻게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마친 스님은 황인금의 발 아래 엎드려서 허느끼기 시작했어요. 황인금은 몹시 당하겠어요. 살인죄를 지었다며 벌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토록 그리워했던 친구를 자기 손으로 버려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차라리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으련만 황인금은 그 엄청난 이야기를 틀어놓은 스님이 야속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는 마음을 냉정하게 먹고 관아에 있는 서류를 모두 조사해 보았지요. 정말로 30년 전에 한 여인이 죽음을 당했는데 범인이 잡히지 않는 사건이 발견되었어요. 황인금은 그 날짜와 장소를 확인했어요. 스님이 말한 것과 모두 맞아떨어졌지요. 황인금은 마지막으로 스님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스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나서 황인금은 법대로 벌을 내렸지요. 그때 마음이 어찌나 무거웠던지 황인금은 처음으로 자신이 관리가 된 것을 후회했어요. 황인금은 스님의 시신을 거두어 정성껏 장례를 치러 주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혼자 흐느껴 울었답니다. 치마폭에 숨어 목숨을 구한 김천석. 김천석은 임목대비의 친정 아버지인 김제남의 손자였어요. 김제남은 광해군 때 반역을 꾸몄다는 모함을 받고 사약을 받았지요. 그 당시 김제남의 손자 김천석은 돌이 갓 지난 아기였는데 유모가 없고 몰래 서경조의 집으로 피해 있었어요. 서경주는 선조의 딸인 정신옹주의 남편이지요. 그 당시 역적의 집안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혈통을 끊었어요. 김제남의 손자를 숨겨주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 일이 광해군의 기회까지 들어가고 말았어요. 광해군은 사람을 시켜 서경주의 집을 뒤지게 했어요. 궁궐에서 나온 사람이 그 집안을 뒤지자 정신옹주는 엄격결에 김천석을 치마 속에 숨기고는 꼿꼿이 앉아서 빌었어요. 하늘이 김씨 집안의 혈통을 이어주시려 한다면 이 아이가 울지 않게 하소서. 궁중관리는 집안에서 아기를 찾지 못하자 당황했어요. 관리는 옹주의 모습을 유심히 보더니 몸을 뒤지려 했어요. 다급해진 옹주가 큰 소리로 꾸짖었어요. 감히 누구 앞에서 방자하게 구는 거냐.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 호통을 들은 관리는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물러났어요. 간신히 위험한 고비를 넘긴 정신옹주는 김천석을 골방에 숨겨두었지요. 이렇게 하여 김천석은 7년여 동안 숨어서 자랐어요. 그 후 인조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귀양 갔던 김제남의 부인 노씨 부인이 집으로 돌아왔지요. 옹주는 그때서야 김천석을 할머니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김제남이 용모죄로 죽고 노씨 부인이 제주도에 기양을 가 있을 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까치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날아와 부인이 머무는 집 처마 밑에서 한동안 맑은 소리로 지저귀는 거예요. 원래 제주도에는 까치가 없었는데 그날 느닷없이 나타나 유난히 큰 소리로 지저귀자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다른 집에서 까치가 이렇게 울면 경사가 있으려니 한다지만 집안은 다 망하고 남편마저 죽은 나에게 무슨 반가운 소식이 있겠는가? 노씨 부인도 이렇게 한탄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한 벼슬아치가 인조반정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하는 임목대비의 편지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노씨 부인은 놀랍고 반가워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고는 까치가 지저귀던 일이 하도 이상해서 뱃사람에게 물었어요. 까치가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고 말이에요. 노씨 부인을 모시러 온 뱃사람이 말했어요. 배가 남해를 떠날 때 까치 한 마리가 돛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제주도에 닿자마자 날아갔는데 아마도 그 까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 손자까지 만났으니 노씨 부인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지요. 노씨 부인은 제주도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쌀을 떨어내고 남는 쌀래기를 사서 술을 빚어서 팔았어요. 제주도 사람들은 노씨 부인이 만든 술을 모주라고 불렀어요. 오늘날 막걸리를 모주라고 하는데 그 말은 바로 이때 생긴 것이에요. 귀화장에 상소문을 쓴 박안신. 박안신은 조선 태종 때 벼슬을 지낸 사람으로 벼슬아치들의 잘못을 조사하여 바로잡는 일을 했어요. 박안신은 성품이 대쪽 같아 옳고 그름을 가리는데 벼슬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았어요. 하루는 조대림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조대림은 임금의 사이였지요.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바짝 긴장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임금의 노여움을 살 수 있겠군. 풍파를 일으킬까 두려우니 그냥 덮어두는 게. 하지만 박안신만은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까? 임금의 사이라 해도 잘못이 있으면 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박안신은 과연 자신의 뜻대로 조대림을 잡아 죄를 물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불같이 노한 임금은 박안신을 잡아들여 처형하라고 명했어요. 박안신은 졸지에 죄인이 되어 형장으로 끌려갔어요.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박안신은 나조를 불러 말했어요. 이보게, 저기 가서 귀화장 하나만 줘다 주게. 나졸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귀화장을 주워다 주자 박안신은 귀화장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명을 받아 죽는 것은 두려울 것이 없지만 임금께 바른 말을 하는 신하를 죽였다는 오명을 남겨 누를 끼칠까봐 그것이 두렵구나. 글을 다 쓴 박안신은 귀화장을 다시 나졸에게 주고 눈을 부릅뜨며 말했지요. 이것을 임금께 전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귀신이 되어 내 눈부터 잡아갈 것이다. 잔뜩 겁을 먹은 나졸은 곧바로 궁궐로 달려가 귀화장을 임금에게 전했어요. 박안신의 귀화장 소문은 순식간에 조정으로 퍼져나갔어요. 이때 정성으로 있던 석성리는 몸이 아파 집에 누워있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석성리는 아픈 몸을 이끌고 임금 앞에 나아가 간곡하게 아뢰었어요. 마마, 절대로 박안신을 죽여서는 아니되옵니다. 결국 임금은 노염을 풀고 박안신을 처형하지 말라는 명을 내렸어요. 이처럼 박안신은 기계가 있고 성품이 고든 사람이었지요.